이 책들의 공통점은 음료에 관한 것인데요. 덕후들의 책입니다. 출판된 순으로 이야기해보면 2016년 그랑아리에서 나온 발효 덕후의 책인데요. 표주로 사용된 술 마시는 바쿠스는 어린아이가 술을 마시며 동시에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그림인데 예쁘긴 한데 묘하죠. 억압된 사회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귀도 레니는 제2의 라파엘로라는 별명을 가진 이탈리아의 화가입니다. 베아트리체의 첸체의 초상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보시면 디오니소스를 따랐던 여제들과 책이 표지로 선택된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일정 정도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인류 문명의 발달이 빵이 아닌 맥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패트릭 에드워드 맥거건 연구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음료를 찾았고 자연 상태에서 곡물과 과일의 발효로 우연히 얻게 된 음료가 물보다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농업의 시작이 안전한 음료를 위한 활동이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수분은 문명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양조자는 현대의 약사와 같았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발효를 통해 얻어진 알코올이 자의식을 촉진시키고 예술, 종교 등 인류의 독특한 특성을 끌어냈다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왜 술을 마실까라는 물음에 일정 정도 답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알코올을 탐닉하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었다고도 고릴라, 원숭이, 새, 말레이시아의 나무두더지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변동의 원인을 환경과 경제, 공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존 결정론적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명의 선행 조건이 식량 증산이 아니었다는 접근 방식은 신박합니다. 문명과 괴를 같이 한 발효 음료에 대한 기록들이 설득력을 더 높여주는데요. 수메르의 닌카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이들은 축제와 향연, 종교의식과 관련되어 과거를 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참고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신이 있습니다. 정취보살은 불교에서 술신장으로 하늘에서 신들이 보일 때 화합과 침묵도모를 위한 예술 행사를 주관한 신인데요. 어느 날 행사에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도취된 나머지 자신만 즐기는 행사를 하고 말죠. 이를 안 아미타불은 그를 개의 신으로 변신시켜 인간 세상에 내려보냈다고 하는데요. 흔히 술 마시고 멍멍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정취보살에 대한 조롱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 책은 인류 역사를 살피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마시는 즐거움은 음료 덕후의 책인데요. 우주까지 신경전을 벌인 두 콜라 회사의 이야기부터 전쟁도 잠시 멈추게 한 맥주 이야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장점은 킥킥거리며 읽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존심을 건 영국과 독일의 브루어리가 고도수의 맥주 생산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싸움은 결국 제3의 브루어리에서 60도가 넘는 맥주를 탄생시키죠. 스네이크 베놈은 67.5도로 브루마이스터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악명 높은 맥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팔지도 않는 이 술을 글쎄요, 맥주로 봐야 할지는. 하지만 이 두 브루어리의 싸움은 맥주 순수령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고 있죠. 배우 윤여정 씨의 젊은 시절 음료 모델에 얽힌 에피소드도 담겨져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역사 덕후죠. 술의 역사도 세계사 흐름과 같이 한다는 것인데요. 수렵과 채집 시기 자연 발효에 의해 양조주가 탄생되고 농경과 도시의 출현이 술의 대중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개발된 증류 기술은 동서로 전해지며 증류주를 탄생시켰고 대항해 시대 신구 대륙의 교류로 향신료와 과일 등이 오가며 혼상주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연속 증류기의 출현이 술의 대량화로 상품화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카치 위스키와 아이리스 위스키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 럼, 보드카, 브랜디, 진 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좀 더 인류학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면 세 번째 책은 지리적, 경제적 접근법에 좀 더 가깝죠. 이 책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파스텔르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우유로 더 친근하죠. 각자의 취향에 따라 파스텔르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와인 효모와 타르타르산 결정체에 관한 파스텔르가 언급되고 두 번째 책에서는 우유가 아닌 맥주 보존을 위해 저온 살균법을 발견한 파스텔르로 세 번째 책에서는 와인 전문가의 감으로 찾아낸 파스텔르의 저온 살균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쯤 되면 저온 살균법이 우유, 맥주, 와인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애매해지죠. 파스텔르 전기를 읽어야 하나 싶지만 빠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결론은 파스텔의 저온 저장법 덕분에 현재 우리가 상하지 않은 우유, 맥주, 와인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공통점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술의 분류법인데요. 제조 방식에 따라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로 분류하고 있죠. 한국도 일반적으로는 이 분류 방식을 따르고는 있지만 독특한 방식이 존재해 있었죠. 색과 모양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홍주, 청주, 탁주 내에서도 녹파주, 아황주 등 색을 기본으로 하고 동동주는 모양, 모주는 술 빚는 이, 이화주는 배꼽 필 때 먹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증류주인 소주의 명칭도 백주, 한주, 호주 등으로 술이 빚어지는 모습과 색을 기본으로 한 명칭인데요. 매력적이죠. 사라지고 있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